가만 생각해보면 말이야. 우리 일상에서 진짜 과소평가 끝판왕인 물건들이 좀 있거든?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화장지가 지구상에서 증발한다고 쳐봐.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 아마 인류 문명은 그날로 올 스톱, 사회 질서는 문자 그대로 똥통에 빠질 거야. 우리는 매일 먹는 거에는 돈 엄청 쓰잖아. 오마카세니 파인 다이닝니 하면서 말이야. 근데 사실 배설은 세상에서 제일 공평해. 뭘 먹었든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루 평균 220g 정도의 결과물을 내놓거든.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하루에 배출되는 양만 17억 6천만 킬로그램이야. 이걸 뒤처리하는 데 쓰는 화장지가 1년에 300억 롤이 넘는데 초당 1000개씩 소모되는 셈이지. 오늘의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만 너무 흔해서 고마움을 몰랐던 생존템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 똥닦기의 잔혹사. 화장지 없던 시절엔 뭘 썼을까? 불과 17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지금 같은 보들보들한 화장지 없이 매일매일 사투를 벌였어. 옛날 사람들이 용변 보고 뭘로 뒤처리를 했는지 알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휴지가 거의 성물처럼 보일걸? 수렵 채집 시대에는 아무데나 싸도 자연이 해결해줬지만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지. 그래서 인류는 주변에 보이는 온갖 부드러운 것들을 닥치는 대로 가져다 썼어. 나무십, 풀, 이끼, 지푸라기, 양털, 과일 껍질. 뭐든 엉덩이에 닿았을 때 덜 아픈 거면 오케이였지. 아니, 오스트리아 소금 광산 사람들은 머위라는 식물로 닦았대. 오죽하면 그 동네에선 아직도 머위를 엉덩이 식물이라고 부른다니까. 근데 이건 양반이야. 진짜 하드코어한 동네는 돌이나 나무 조각, 조개 껍질로 긁어내기 스킬을 시전했어. 야, 조개 껍질로 닦는다고. 이거 거의 엉덩이 테러 아니냐?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손이랑 물로 해결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모래를 썼대. 고대 그리스랑 로마에서는 페소이라는 원형 점토판을 썼는데 여기에 대변이 묻어있는 유물까지 발견됐어. 하이라이트는 로마의 터소리움이야. 로마 공중화장실은 칸막이가 없어서 옆 사람이랑 수다 떨면서 보리를 봤거든. 그때 화장실 한가운데 소금물통이 있었는데 거기 꽂혀있는 막대기 끝에 스펀지가 달려있었어. 그게 바로 터소리움이지. 보리를 다 보고 그걸로 닦은 다음 다시 소금물통에 넣어두면 다음 사람이 쓰는 거야. 어이, 김씨, 다 썼으면 그 스펀지 좀 넘겨봐. 이게 실화냐고. 로마 시대에선 이게 진일보한 도구였어. 물론 이게 화장실 청소 도구였다는 설도 있지만 검투사가 이걸로 자살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로마인들에겐 익숙한 물건이었지. 이장 중국에 찢은 책이 화장지의 시초라고? 기록을 위해 발명된 종이가 화장실로 들어간 건 역시 종이의 원조, 중국이었어. 2세기 체륜이 종이를 만든 뒤 몇백 년 지나니까 중국인들이 낡은 책을 찢어서 화장실에서 쓰기 시작한 거야. 6세기의 어떤 선비는 어떻게 성현의 말씀이 적힌 종이로 엉덩이를 닦냐 며 한탄하기도 했지. 8세기의 당나라를 방문한 아랍 상인은 이 인간들은 더럽게 물로 안 씻고 종이로 닦더라라고 기록했어. 14세기쯤 되니까 중국에선 이미 화장지가 대량 생산 단계였어. 황실용은 특별히 더 부드럽고 향기까지 났대. 반면 유럽은 한참 늦었지. 중세 유럽 평민들은 여전히 나무잎이나 풀을 썼고 심지어 개나 고양이 털로 닦기도 했어. 루이 14세 같은 대왕님들은 양털을 썼다는데 귀부인들은 밖에서 용변 처리하는 게 너무 고역이라 그냥 참고 살다가 변비에 걸리는 게 일상이었대. 그러다 18세기에 신문이랑 잡지가 쏟아지면서 종이가 화장실을 점령했어. 미국 농부들은 농부 영감이라는 두꺼운 책을 화장실에 걸어두고 한 장씩 뜯어 썼는데 출판사에서 아예 화장실에 걸기 편하게 구멍을 뚫어서 팔 정도였지. 진정한 현대식 화장지는 1857년 조셉 가이에티가 만든 약용지야. 알로에 성분을 넣어 치질 예방용으로 팔았는데 문제는 가격이었어. 500장에 50센트였는데 당시엔 비쌌거든. 아니, 널린 게 신문지인데 왜 돈 주고 종이를 사? 이래서 가이에티는 망했어. 결국 승자는 스코트 형제였지. 이들은 린넨처럼 부드럽다는 감성 마케팅을 펼치며 두루마리 화장지를 대중화시켰어. 3장 유럽 사람들은 왜 에어컨을 안 쓸까? 여름에 죽어나가면서도 버티는 이유. 자, 화장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핫한 주제로 가보자. 바로 에어컨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거의 죽는 줄 알잖아. 근데 유럽은 좀 이상해. 2003년에 폭염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거든. 작년에도 6만 명 넘게 사망했어. 그런데도 에어컨 보급률이 처참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5%가 안 돼.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10% 남짓이지.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 걔들 부자잖아. 여기엔 꽤 복잡한 이유가 있어. 첫째, 날씨가 원래는 그렇게 안 더웠어.
파리는 7월 평균 기온이 25도밖에 안 돼. 습도도 낮아서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거든. 근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독일 베를린이 38도를 찍고 런던이 40도를 넘나든다는 거야. 통계가 깨지고 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인 거지. 둘째,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 미국은 도시화될 때 에어컨이 발명돼서 건물 지을 때부터 설치하기 쉬웠거든. 근데 유럽은 이미 수백 년 된 돌집으로 가득해. 에어컨 하나 달려면 벽 뚫고 실외기 자리 잡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셋째, 규정이 지독해. 오래된 건물이 많으니까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실외기 설치를 거의 금지하다시피 해. 집주인 허락받고 관청 허가받는 데만 6개월이 걸려. 여름 다 지나가서 허가 나오는 꼴이지. 넷째, 전기료가 미쳤어. 유럽은 환경 보호한다고 태양광,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 비중을 높여놨는데 이게 생산 단가가 비싸. 독일은 전기료가 미국의 3배야. 에어컨 막 틀다가는 고지서 보고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환경의식이야. 유럽인들은 에어컨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이웃에게 열기를 내뿜는 민폐 가전이라는 인식이 강해. 에어컨 쓸 바엔 시에스타를 자거나 휴가를 가버리겠다. 이게 전형적인 유럽 마인드야. 하지만 이제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유럽인들도 슬슬 깨닫고 있어.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말이야. 사장바다의 마름새, 테트라포드의 비밀. 자, 이번엔 여름 휴가 때 바닷가 방파제에서 흔히 보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테트라포드 이야기를 해볼게. 흔히 산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발이 4개야. 그래서 공식 명칭도 숫자 4를 뜻하는 테트라가 붙은 테트라포드지. 이거 그냥 대충 던져놓은 것 같지? 아니야. 이거 엄청난 과학의 산물이야. 1949년 프랑스에서 발명됐는데 고대 전쟁 무기인 마름새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어. 마름새가 뭐냐면 닌자들이 바닥에 뿌리는 그 뾰족한 가시 알지? 어떻게 던져도 한쪽 가시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 테트라포드도 똑같아. 아무렇게나 던져도 3개의 발은 땅을 지탱하고 하나는 위를 향해. 중심이 낮아서 웬만한 파도에도 안 밀리고 다리 사이에 틈이 생겨서 파도의 에너지를 흩뜨려버려. 가격은 얼마나 할까? 우리가 흔히 보는 20톤짜리가 제작비만 70만 원 정도야. 근데 이거 너무 무거워서 운송비랑 설치비가 더 들어. 다 합치면 하나당 200에서 400만 원은 줘야 해. 야, 저기 올라가서 낚시하면 고기 잘 잡히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제발 하지 마. 테트라포드는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바다의 블랙홀이라고 불려. 구조가 복잡해서 소리쳐도 밖으로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자력으로는 절대 못 올라와. 매년 100건 넘는 추락 사고가 나니까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자고. 5장 세계 경제를 바꾼 철제 박스, 컨테이너의 혁명. 5번째로 소개할 가템은 컨테이너야. 옛날엔 배에 짐 실을 때 노동자들이 일일이 어깨에 메고 날랐어. 짐 모양이 다 제각각이라 공간은 낭비되고 하역하는 데만 며칠씩 걸렸지. 운송비가 물건값의 절반이었던 시절이야. 이걸 바꾼 사람이 22살 트럭 운전사였던 멜컴 맥클레인이야. 아니, 그냥 트럭 몸통을 통째로 배에 실으면 안 되나?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계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꿨어. 1956년에 처음으로 58개의 철제 박스를 실은 배가 출항했지. 결과는 톤당 운송비가 5.83달러에서 16센트로 떡락했어. 36분의 1 수준이지.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군수품 보급이 안 돼서 쩔쩔매다가 이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한 달 걸릴 하역이 15시간 만에 끝나버린 거야. 그때부터 전 세계가 컨테이너를 표준화하고 쓰기 시작했지. 이 컨테이너 덕분에 물류비가 싸지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티셔츠를 유럽에서 1달러에 살 수 있게 된 거야. 한국이 무역 강국이 된 것도 내가 지금 해외 직구로 쇼핑을 즐기는 것도 다 이 멋대가리 없는 철제 박스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해. 육장 통조림 깡통은 있는데 따개가 없던 50년의 삽질. 자, 컨테이너가 물류의 혁명이었다면 이번엔 음식 보관의 끝판왕을 모셔볼게. 바로 통조림이야. 이게 사실 나폴레옹 형님의 고민에서 시작됐거든. 1795년 전쟁하러 다니는데 음식이 자꾸 썩으니까 프랑스 정부가 12,000프랑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열었어. 음식 안 썩게 보관하는 사람, 내가 스타트업 투자금 준다. 이런 느낌이었지. 결국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유리병에 음식을 넣고 밀봉하는 법을 개발해서 상금을 타갔어. 근데 유리병은 전쟁터에서 깨지기 쉽잖아. 그래서 영국의 피터 듀런드가 1810년에 철로 만든 깡통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대반전. 이 형님이 깡통은 만들었는데 따개를 안 만든 거야. 당시 통조림 깡통은 지금처럼 얇은 게 아니라 망치와 정으로 때려 부숴야 열리는 장갑차 수준이었어. 야, 저녁 먹게 망치랑 정 좀 가져와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어. 놀랍게도 통조림이 발명되고 나서 캔 따개가 나오기까지 무려 50년이 걸렸어. 1858년에야 비로소 에즈라 워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캔 따개 특허를 냈거든.
그 전까지 군인들은 통조림을 열기 위해 총칼로 찌르고 바위에 던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 지금 내가 편하게 따먹는 참치캔이 사실은 50년의 고통 끝에 완성된 UI라는 거 잊지 마. 실장질소 비료, 공기에서 빵을 만든 현대판 연금술, 통조림으로 음식을 보관한다 쳐도 먹을 게 부족하면 소용없겠지. 여기서 인류 구원의 마법 가루가 등장해. 바로 비료야.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었잖아. 근데 사실 20세기 초만 해도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는 20억 명이 한계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어. 땅이 척박해지면 굶어 죽는 게 답이었거든. 근데 1900년대 초 프리츠 하버와 칼 보슈라는 형님들이 공기 중에 널린 질소를 뽑아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 이게 왜 대단하냐면 공기에서 빵을 만든 수준의 혁명이거든. 이 하버 보슈 공법 덕분에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뿌릴 수 있게 됐고 농작물 수확량이 미친 듯이 폭발했지. 팩트 폭격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소 중 절반은 이 비료에서 온 거야. 즉, 이 비료가 없었다면 지금 지구 인구의 절반은 굶어 죽었거나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는 소리야. 2026년 오늘날 우리가 맛집 탐방 다니며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건 사실 공기 중에서 질소를 잡아 가둔 이 연금술 덕분이야. 팔짱 안경, 인류의 내 수명을 2배로 늘린 템. 이번엔 좀 지적인 템으로 가볼까? 바로 안경이야. 옛날엔 눈 나쁘면 그냥 시야 포기하고 살았어. 특히 40살 넘어서 놓아놓으면 그날로 지식인의 삶은 끝이었지. 책을 못 읽으니까. 기록에 따르면 13세기 후반 이탈리아 피사 근처에서 최초의 안경이 만들어졌다고 해. 처음엔 수도사들이 성경 읽으려고 썼던 독서용 돌이 발전한 건데 이게 인류의 생산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생각해봐. 숙련된 기술자나 학자가 40대의 노안 때문에 은퇴해야 했다면 인류의 지식 전수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을 거야. 하지만 안경 덕분에 숙련된 뇌를 20년, 30년 더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지. 144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이후 문해율이 올라가면서 안경 수요도 폭발했고 이건 인류가 지식 폭발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진정한 스마트 웨어러블이었어. 구장 비누 백신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한 방어막. 자, 이번엔 인류 최강의 가성비 생존템, 비누야. 에이, 비누가 무슨 역사적 유물이야? 하겠지만 비누는 백신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구했어.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수술이나 분만할 때 손을 안 씻었어. 헝가리의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가 1847년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 의대생들이 시신 해부하고 나서 손도 안 씻고 산모를 진찰하니까 산모들이 감염돼서 픽픽 죽어나갔던 거지. 제멜바이스는 제발 손 좀 씻자고 주장하며 염화석회 액으로 손을 씻게 했더니 사망률이 18%에서 2% 미만으로 뚝 떨어졌어. 근데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 당시 의사들이 우리가 더럽다는 거냐? 라며 제멜바이스를 비웃고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거야. 결국 그는 외롭게 죽었지만 나중에 파스테르와 리스터가 세균 이론을 증명하면서 비누의 위력이 입증됐지. 손 씻기 하나만으로 수인성 질병을 48%나 줄일 수 있다는 팩트. 비누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생존 무기야. 십장 성냥 라이터. 불 만드는 고통을 1초로 줄인 혁명.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의 작은 용, 성냥이야.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비비거나 부싯돌을 쳤어. 운 나쁘면 불 하나 피우는데 30분 넘게 걸렸지. 불이 없으면 요리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했으니 불 관리는 집안의 명운을 건 숙제였어. 그러다 1826년 영국의 약사 존 워커가 우연히 나무 막대기에 묻은 약품이 바닥에 긁히면서 불이 붙는 걸 발견해. 이게 최초의 마찰 성냥의 탄생이야. 이게 왜 대단하냐면 성냥 하나로 불을 만드는 시간을 30분에서 1초로 단축해버린 거야. 이동하면서 불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지. 초기 성냥은 백린 성분 때문에 이가 빠지는 무서운 부작용도 있었지만 1844년 스웨덴에서 안전 성냥이 나오면서 누구나 주머니에 불을 넣고 다니게 됐어. 자, 오늘 우린 화장지부터 성냥까지 인류를 지탱해온 10가지 생존템들을 훑어봤어. 통조림이 없었다면 전쟁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고 비료가 없었다면 우린 굶주렸을 거야. 안경이 없었다면 40대면 은퇴해야 했을 거고 비누와 성냥이 없었다면 우린 훨씬 짧고 힘든 삶을 살았겠지. 똑똑이의 마지막 한 줄 요약.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천재적인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깡통을 열기 위해 망치를 휘둘렀던 이름 모를 누군가와 손. 좀 씻자고 소리쳤던 꼰대. 의사들의 사소한 투쟁이 쌓여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살자고. 안 그러면 지식학개론 다음 편은 멸망한 인류가 후회하는 10가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상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이었습니다.